정말로 11개 장관 인선을 했는데 물론 끝은 아니지만 이후에 교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어제 발표한 명단에는 교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의 완전 정반대로 가거든요. 윤석열 그놈의 교수 제일 만만한 게 처음부터 아니 난 서운함 있죠. 서운함. 서운함 그렇지. 서운함. 네. 서울대 50대 남자. 그러니까 아. 네. 그리고 그 결국은 초반에 인사파동 난 게 뭐 다 교수였어요. 의대 교수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네, 당시에 네. 네. 결국 그 장마했죠. 아들 자녀 이제 편입 의대 편입 문제로 엎어졌죠. 못 버티고 나갔죠. 네. 네. 그리고 교육부 총리. 네, 박순애 네. 네, 결국 다 교수 출신들 썼고 윤석열 그때 후보가 매번 했던 말이 그러니까 뭐 서울대 출신 교수는 대단히 뭘 잘하는 것 같고 현실에 뭐 이걸 다 해결할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제 관료들하고 뭐 아마추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하다가 결국은 인선 때문에 초반에 인사 때문에 그 지지율 20%까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견대 이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볼 줄도 모르고 자기 세력도 잘 몰라요. 근데 저희도 만나 보면 교수들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는데 교수는 정치권에서 물어보면 어떤 그러니까 실무에서 보지 못하는 좀 더 큰 그림 뭐 20, 30년 계획이라든가 그거는 장점이지. 네, 네. 그 정도 자문하는 그룹이지 네. 교수가 달려들어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니 실제로 뭐 참여정부 때도 얘기 들어보면 어떤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교수 출신인데 그 직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이해관계에서 떨어져 있겠다는 이유로 혼자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방에서 네.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실무에 즉각 투입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보다는 연구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저는 자문 그룹 이런 걸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교수들 많이 겪어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즉각적으로 들러붙어서 당장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장차관 같은 경우에는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이고 당장 해야 되는데 무슨 20, 30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자문그룹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5년 임기인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저는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이제 여성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쉬운 점이기는 하나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런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성 안배를 해야지 뭐 청년 안배를 해야지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됐고 잘할 사람 뽑아. 일중심적 사고. 그러니까 일이 되고 일을 잘할 사람 위주로 판단을 하지 뭐 여성이라고 해서 청년이라고 해서 뭐 나이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실용적인 사고다. 그리고 지금 당장 수습해야 되는 윤석열 정권 3년치에 이게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 수습하려면 일중심적 사고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현실론 이거 우세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AI 관련된 그 업계 전문가들 싹 맞아요. 포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서운함 중심이었는데 이번엔 보니까 그 학벌주의, 학벌 사회 완전히 이것도 완전히 타파했어요. 타파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78년생, 76년생. 76년생, 76년생에다가 광운대 출신이더라고요. 맞아요. 석박을 다 광운대에서 한 거고. 근데 또 기자들은 LG 출신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깨지고 있다. 서울대 출신이 2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텐트에서 보면 상당한 파격 인사다. 예, 이런 평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아까 이제 우리 실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중요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집행력 있는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갔고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을 12월까지 해라. 그래서 누구를 장관으로 세웠나 봤더니 전재수. 부산의 유일무이 현역 의원 전재수 의원을 박아놓습니다. 그렇죠. 12월까지 이전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재수 의원도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전재수 의원은 이제 부산에서 본인이 이제 혼자 당선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때도. 그렇지. 네, 분위기가 그렇게 두세 명은 될 줄 알았지 당시에. 예, 근데 전체가 다 이제 망해버렸고 이 다음 이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제 PK에서 얼마나 약속을 지키고 다시 민심을 찾아오느냐 이제 요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PK에 교두보를 둔 거는 사실 국민의힘의 구도랑 비슷해요. 송원석을 다시 원내대표로 뽑고 송원석 의원을 그리고 쌍권이 이제 뒤에서 조종하면서 사실상 TK 쪽으로 이렇게 고립되고 있는 거예요, 당이. 그렇겠지. 네, 예. 딱딱딱 TK 60명 요 정도로 고립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전략을 이제 선거 나중에 먼 미래까지 포석을 보고 현재
이 정책과 함께 밀고 네. 나가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동서로 나뉜 상태에서 민주당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네. PK 지역을 장악하고 TK를 포위하는 네. 그런 구도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그것도 네.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제 북극 항로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해양 중점 도시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 전재수 의원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부산 하면 이제 노인과 바다다.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바다만 남아 있는데 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옛날 부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부산에 가야 못 보던 걸 구경하고 맞아요. 네. 이제 물론 밀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제. 네, 일제, 미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코끼리 부산에 밥솥 이런 거. 그죠 코끼리 밥통 우리 중학교 때 그 인기였어요. 예, 있는 집 애들은 다 토끼리 밥통이야. 없는 애들은 저기 한일 스테인레스. 여튼 그런 거 우리 갖고 다니면서 이제 하루 세 끼에 학교에서 밥 먹으면서 자율학습하고 그랬잖아요. 아 죄송해요. 너무 80년대 얘기 세게 했네. 그랬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네, 중요한 그런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랬는데 그때 부산이 아니라는 음. 겁니다. 그래서 이 쇠락해가고 있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PK 전 지역을 부산 경남 지역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어떤 그 기운이 넘치는 활력이 있는 경제력을 갖춘 그런 도시로 변모시킬 것이냐. 핵심은 이제 북극항로다. 2030년이 네. 되면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의 어떤 그 해양 중점 도시, 중점 도시. 중점 도시로 네. 부산이 다시 한번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HMM 그렇죠. 뿐만 아니라 민간 더 큰 해운사도 것은 같이 그렇습니다. 감으로써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동남권 그 은행이 또 새로 만들어져요. 거기에다가 그 해양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하는 오. 재판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경남 지역을 새로운 거점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미션이 본인에게 부과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장 기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전재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지금 그 제기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땡겨야 네. 한다. 전재수 의원은 땡길 뉴스다. 땡겨서 새로운 토대를 만들면 부산이 달라지고 경남이 달라지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PK에 좀 갇히게 되고 TK에 갇히게 되고 네, 국민의힘은 포위하는 그렇습니다. 형태. 이제 PK는 예. 굉장히 넓어진 그 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그런 도시가 될 수 그리고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 무서운 게 결국 이제 해수부 이전하라고 하면은 당장 반발이 뭐냐. 그 설명하는 네. 반대하면서 입장을 내놓는 게 청사를 지으려면은 2029년까지 걸립니다. 이런 보고가 올라올 걸 미리 알고 임대해서 가세요. 연말까지 공실로 가세요. 이렇게 설명해 버립니다 지금. 네. 네. 아니 우리도 그 구기자님도 선배님도 잘 알지만 기사 쓰라고 할 때 뭐 TF 만들고 뭐 특검팀 하는데 무슨 회의 장소가 없니? 야 카페 가서 해 그냥. 부장이 카드 주면서. 그렇지. 오늘은 이 아래 가면 커피도 되겠네. 마시면서 해. 카페 가서 일단 의자 붙여서 해. 네. 발전하는 게 뭐 어렵다고 무슨 사무실 필요해. 그러니까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일단 내려가면 그쵸. 사무실 나중에 구해지는 어. 거예요. 사무실에 일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그러니까요. 네, 사무실은 나중에 진용을 갖춰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네.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면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아마도 연말까지 아마 실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좀 약간 화제 전환을 좀 해보면은 어제 또 이제 조은석 특검이 드디어 내란 재판이죠. 네. 지휘원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들어가서 박억수 특검보가 뭐라고 말을 했냐. 재판부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 네. 재판을 지금보다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하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지금. 네. 검사네요. 그러니까 검사예요. 예. 직위원 재판부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빨리 한 안 해, 달에, 지금. 그렇죠. 예. 한 달에 2번 재판하고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사실은 검찰이 진작에 했었어야 했죠. 그런데 사실상 직무를 방기하고 이게 재판인지 뭔지 알 수 없게 저는 직위원 재판부를 그냥 두는 법원도 이해가 안 가요. 예, 대법도 사실은 이해는 안 가지만 여하튼 그 직위원 판사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이 내란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할 텐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특검이라도 공소유지를 할 의지가 상당히 그러니까요. 세고 네. 그리고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검이 오니까 좀 다르네. 예, 그리고 그 지규현 판사도 그동안 얼레벌레 하다가 이제는 또 영향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죠. 예, 비공개하다가 공개로 돌리기도 합니다. 여론 보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재판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조은석 특검이 또 군 검찰을 지휘해가지고 여인영도 위증죄로 추가 기소하고 그다음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군사기밀 누설 및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정주 기자.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추가 기소를 해서 묶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네.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 직연 그 판사의 3월 8일 구속 취소 이후에 우리는 약간 뉴노멀을 봤거든요. 이거 잘못해도 풀려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일반 사람 잘 모르잖아요. 구속기간 예. 6개월이니 뭐 추가 기소 있니 없니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석하면 뭐 풀려나냐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지만 상식에 맞게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그동안은.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이 지난번에 형사소송법 66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르지. 예. 그 나를 시로 계산하고 이런 게 있는가 보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법 공부를 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구속 만료되면 풀려난다는 것도 일반인 잘 모를걸요. 그렇죠. 그냥 보통 잡혀 있으면 감옥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중죄를 졌는데 어떻게 풀려난다는 걸 사람들이 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법정이. 그렇다고 이게 항변이 가능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럼요. 탄핵을 당하고 지금 네. 사람들이 내란을 불법 개혁 눈앞에서 봤잖아요. 근데 뭐 법리 따지고 뭐 따지고 국가가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은석 특검이 사실 맥을 제대로 짚은 거죠. 뒤늦게나마. 저는 조은석 특검 뭐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만 빛나는 수사 성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이분이 야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편의점도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질문하는 기자도 아니 근데 저는 그 다 떠나서 굉장히 그 대한민국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특검입니다.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저는 그 조은석 특검이 그 무게를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이 수사 진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에 조은석이라는 이름이 남을 거거든요. 그 석자가. 그때 그렇습니다.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당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특검의 배우가 누군지 왜 내란을 누가 무슨 이유로 기획을 하게 된 건지 그래서 국민들의 피해는 실제로 어느 정도 날 뻔했는지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왜 그런 기획을 세우게 됐는지 국민적 의혹인데 그게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그 자체로 네.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성과가 상당히 나올 거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그 구속을 결정하는 신문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방금 속보가 들어오기를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추가의 의견서를 구속신문하는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고 너무 당연한 부분들이 아니, 김용현은 감옥 안에서도 증거인멸합니까?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야, 나왔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예. 싶은데 여하간 또 이제 그 3개 특검이 예. 3대 특검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검 사람도 체크를 좀 해보면은 일단 최혜병 특검 사무실 선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에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 빌딩 이름이 서초 한샘 빌딩이라는 데다가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가 뭐 아파서 못 나온다 멀어서 못 나온다 이런 얘기 완전 봉쇄해 버립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최혜병 특검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단순해요. 딱 픽스가 돼 있어요. 픽스가 돼 있고 경북경찰청에 그때 넘어갔었잖아요. 네. 이미 이첩이 한번 됐었고 나온 자료와 대지신문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자료가 있고 VIP 경로설. 그 경로설에 이제 전화의 주인공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나왔는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비아폰 그리고 그 내선 번호는 녹음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신문에서 알아내는데 뭐 윤석열이 집 앞이면 잠깐 점심 먹으러 나오면 돼요. 네. 반바지 입고 오면 되겠네. 반바지 네. 입고. 오래 안 잡아둡니다. 그 반바지 입고 보리밥 먹고 가면 되겠네. 그 개 끌고 나오세요. 개 끌고 나와서 그렇지. 잠깐 산책하는 경. 수사관이 보고 있을 거야. 네. 예. 아니, 저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800-7070 이 번호로 누가 전화를 해서 경로를 해가지고 이 사건이 사건화되었나, 왜 그 수사 기록을 탈취해 갔나 경북청에서 네. 이 과정을 찾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 또 다른 한편에서 이 박정훈 대령을 누가 구속시키려고 했나. 그거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중요합니다. 포인트라고 네. 생각. 이거는 약간 억하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수사했던 수사 주체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주진우 의원이 끊임없이 어떤 논리를 제공했냐면, 박정훈에게는 수사 권한이 없다. 이걸로 한 반년 싸웠습니다. 맞아요. 네. 수사단장인데 수사 권한이 있니 없니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 뭐 종편 패널들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구속시키려고 했어요. 뭘로? 성명죄. 항명 수괴. 항명. 집단항명. 집단항명. 네. 집단항명으로 이제 처음에. 그렇다가 나중에 이제 항명죄로 하도 그렇습니다. 여론이 네.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항명죄로 바꿨죠. 근데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박정훈을 구속까지 시켜서 완전히 그 가피를 바꾸려고 했었던 건가? 저는 이것도 바꿔야 된다. 근데 여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의심하고 의혹을 있습니다. 가지고 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서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명현 특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종호 씨 관련된 부분이에요. 삼부토건. 그쵸. 삼부토건 내일 체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병노, 그쵸? 그 경무관, 그리고 임성근. 이종호가 뭔데? 야, 내가 사표 내지 말라고 했어, 임성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종호의 뒷배는 뭡니까? BP 패밀리 김건희 씨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종호 씨는 무슨 그 역할을 한 건가? 이것도 저는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데, 이종호 씨가 그 공수처에 의해서 딱 한 번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체 조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전화 휴대폰조차도 제대로 압수조차 못 해가지고 상당한 소동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제보자로서 공수처에 조사받으러 들어갔더니 다 얘기했더니 알고 보니 이종호 변호인들이었어요. 그때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냐. 이거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수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의혹조차도 보면은 김건희가 네. 일부 연루됐을 것으로 보이는 그렇습니다. 지점들이 있는 것인데, 그 박사 김건희 선생님이 어제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서 박사 자리도 내놓아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정주 기자. 그렇죠. 어. 근데 논문 얘기는 사실 저희가 취재했을 때 처음부터 뭐 시체말로 그 취재할 때 이제 후보실로 얘기 안 되는 소리예요. 뭐 무슨 처음에 논문 그 보자고 해서, 그러니까 대변인단도 커버를 잘 못 치더라고요. 당시 대선 캠프에서 네, 무슨 사주팔자에 설명이 안 되지 그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네. 유지한다고 유지 그 나오고 YU. JI. 저희는 처음에 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이 그거 말고 진짜 에이, 좋아. 설마 이랬겠어. 아이고 이거 뭐 이제 밈으로 띄워가지고 아이 그만하시고 이제 자 진짜 좋아요 뭐 이렇게. 근데 진짜 진폰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사를 어떻게 씁니까 처음에. 네. 너무 황당해서 그러니까 이런 허술한 과정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김건희 씨가 저희가 취재할 때 보면 학력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예전에도 곳곳에 그러니까 취재를 하다 보면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처음에 그걸로 이제 YTN이 고생했는데, YTN이 제일 먼저 그 기사를 터뜨려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 당시에 이제 종합상황실장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 윤석열 데려와서 가장 그 자기가 가장 선봉에서 그 방패 역할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터뷰한다고 왔었어요 아침에. 근데 막 사회자랑 싸우고 막 그 허위학력 물어보면 막 그거 왜 물어봐 이러면서 아예 그냥 막 후보 탄압한다고. 아니 허위학력을 물어보는데 생방송에서 의도적으로 싸움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그 허위학력 의혹 하니까 김건희 씨가 어떤 정도의 학력을 있냐면, 무슨 뭐 서울대를 뭐로 바꾸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미술 원래 정교사가 아니라 강사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는 컴플렉스라서 학력 거기다 쓸 때 임용고시 합격한 정교사 이렇게 이제 바꿔서 올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대변인들 와서 막 뭐 강사하고 뭐 교사가 뭐 뭔 차이 있냐, 기자분들 막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막 설득하고. 저희 아니. 그래서 아까 법무사를 변호사로 쓰세요 앞으로.